자,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는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 9장과 10장인데요. 바로 단 한 가족에게서 온 세상이 어떻게 나뉘고 또 펼쳐져 나갔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거대한 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장엄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죠. 이들로부터 뻗어나간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민족들의 역사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엄청난 심편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인류의 희망찬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주에서 나와 텅 빈 세상을 마주한 핵심 인물들, 바로 이들입니다. 아버지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될 그런 운명을 지고 있었던 거죠. 새 땅에 정착한 노아는 농부가 되어서 포도밭을 일굽니다. 어때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작 같죠? 하지만 바로 이 포도밭이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모든 위대한 드라마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족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거예요. 이걸 아들 함이 본 거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고 일부러 얼굴을 돌린 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수치를 덮어주었죠. 이 화면이 보여주는 건 그냥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그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의 행동은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무례함 그 자체였죠. 반면에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공경심, 그러니까 효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태도의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날 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각 아들의 미래,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이룰 민족들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강력한 예언이었죠. 술에서 깬 노아, 그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역사를 뒤흔들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정말 혹독한 저주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번성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말들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니,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하고 말이죠. 이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같이 한번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나 축복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함의 가문 전체, 특히 그 후손을 대표하는 가나안에게 임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훗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주인공 노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홍수 이후에도 무려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영웅처럼 영원히 살지는 못했고요. 950세에 다른 인류의 조상들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그 장막 안에서의 사건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그렸는지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민족들의 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인류 분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딱 펼치면 낯선 이름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민족들의 분포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청사진인 거죠.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야벳의 후손들부터 볼까요? 이들은 주로 에게해 주변하고 이스라엘 북쪽의 자리를 잡아서 성경 세계의 주변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함의 후손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 가나안.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숙적들이 이 혈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이죠. 노아의 예언이 말 그대로 세계 지도가 된 겁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는 땅에서 처음으로 힘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국의 등장을 상징하죠. 훗날 바벨탑 이야기가 펼쳐질 그 바벨론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약속의 가문인 셈의 족보는 맨 마지막에 나올까요? 여기에는 성경 저자의 아주 영리한 서술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성서학자 빅터 해밀턴의 말처럼 이게 바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마치 영화 감독처럼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거예요. 야벳과 함의 이야기를 먼저 쫙 풀어놓고 모든 독자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디어 진짜 주인공인 셈의 가문을 등장시켜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성경은 셈을 그냥 소개하지 않고요.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셈의 혈통이 단순히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될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언어적 장치인 거죠. 결국 창세기 10장의 모든 복잡한 이름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온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족보의 최종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가족의 은밀한 수치와 갈등이 어떻게 전 세계 민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지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한 개인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적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